우리 사회가 강자도 살지만 약자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꿔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회는 이 불쌍한 사람들 좀 돕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가기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이번 국회가 20대 국회니까요. 2016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첫 각 당 원내대표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때 연설을 한 사람은 각 당에서 연설을 했는데 앞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제가 연설하기로 됐기 때문에 앞에 연설한 사람은 연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 당시에 세 당 대표나 원내대표 연설이 현실 진단이 다 똑같았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럼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전부 다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격차다. 사회적 격차다. 이 격차를 해소시키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장도 힘들고 수출도 어렵고 경제 활성화도 힘들다.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늘리는 일과 동시에 월급 제대로 받게 만드는, 너무 적게 받는 사람들 조금 더 받게 만들고 같은 일하고 반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동일하게 받게 만드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임금 가지고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호주 아시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발표합니다. 근데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나 발표하죠. 최저임금이 얼마다 한 가지를 발표하잖아요. 호주는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정규직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최저임금 이렇게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더 높다는 겁니다. 25% 높습니다. 왜 그렇게 비정규직 최저임금을 더 높게 한다고?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각종 수당이라거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급이라도 더 많이 보장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격차가 나더라도 격차를 좀 줄이자는 그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같은 나라들 보면은 전문직 비정규직들 회사에 입사하는데 제시를 합니다. 당신 정규직으로 들어올 거냐 비정규직으로 들어올 거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고용이 보장되고 비정규직은 하시라도 회사에 필요에 의해서 잘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또 뭐가 차이 있습니까? 그 대신 비정규직은 당신이 정규직으로 들어올 때 주는 연봉의 3배를 준다. 보통 3배 줍니다.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럼 3배 더 받고 언제든지 잘리는 게 자기에게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보다는 좀 급여가 낮더라도 고용이 보장되는 게 나은 사람도 있고 그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같은 일을 하고도 월급 반만 준다. 사실 과거에 보면은 제가 상담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폴리텍 대학 기능대학 과거에 기능대학 바뀐 거죠. 그 교사가 찾아왔는데 자기 학교에 교사가 두 그룹이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수업 시간 똑같고 학력 똑같고 경력 똑같다. 모든 게 똑같다. 근데 다만 채용이 정규직으로 된 사람과 비정규직으로 된 사람이 다를 뿐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48%를 받는다. 똑같이 수업하고 반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비일비재 해왔습니다. 대학교 청소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20년 전에는 어쨌는가 전부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전부 다 정규직이었는데 그걸 경비를 절감한다고 경비 절감하는데 다른 사람은 쉽게 건드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약자, 청소하는 분들. 이 분들이 다 정규직이었어요. 과거에는 100% 정규직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에 있는 청소부들은 다 정규직이었어요.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반으로 낮춰도 되니까 각종 상여금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간식도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도 그럼 학교도 그럼 그만큼 어려웠느냐? 학교도 그렇게 해야 할 만큼 학교도 어려웠느냐? 학교들은 그 사립학교들 적립금 보십시오. 수천억 대입니다. 수천억 대 적립금. 적립금이 뭡니까? 등록금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 이걸 가지고 학교 운영하고 남은 돈입니다. 매년 적립금을 쌓습니다.
매년 100억 이상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억 이상의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방치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는 경제민주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같이 사는 노선으로, 강자만 살아남는 노선, 그리고 덜 나눠 먹는 노선. 우리는 지금 GDP가 전 세계 12번째다 13번째다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간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가치의 총합 GDP 13번째 정도 됩니다. 뭐 성적 좋을 때는 12번째 정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전 세계에서 25번째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나라가 200개가 넘는데 인구가 25번째입니다. 꽤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것은 25번째가 아니고 12번째, 13번째입니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이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생산된 것이 그 중에 얼마를, 평균 생산이 그렇다는 것이고, 국민 1인당 평균 생산이 그렇다는 것이고, 많이 갖는 사람과 적게 갖는 사람 차이는 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이 GDP 중에서 얼마를 함께 나눠 썼느냐? 28%를 함께 나눠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8%.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30% 중반 정도를 같이 나눠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GDP의 51%를 같이 나눠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눠 쓰고 있는 나라 스웨덴 GDP의 58%를 같이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사회,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왜 프랑스는 미국보다도 국민소득이 한 $10,000 떨어지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축에 들고 프랑스는 왜 대학 등록금이 없느냐? 프랑스 복지제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51%를 걷어가지고 똑같이 나누는, 미국은 35%를 걷어서 나누는, 우리는 28%만 걷어서 나누는. 근데 이것도 어느 신문 보면은 28%도 많다, 이거 더 줄일 수 없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정당들도 있죠. 정당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실은 늘려가야 됩니다. 늘려가야 된다. 이거를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28% 누가 결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28%의 사회로 살아갈 것이냐, 35% 사회로 살아갈 것이냐, 51% 사회로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삶이 다 달라집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가 달라지고 노인들 병원 보내는 문제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국민이 결정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 사람도 국민이고 일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나누는 주체도 국민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를 국민 다수가 결정을 해야죠. 28%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매년 1%씩 올려가지고 10년 후에는 한 38% 사회로 살아갈 것이냐, 누가 결정할까요? 국민이 결정해야죠. 국민이.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영향받는 사람은 국민이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28%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28%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불평등, 격차, 그 실내용은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과거와는 다른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목표가 강자든 약자든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강자는 강한 대로 약자는 약한 대로 같이 살아가야 된다. 물론 그 격차를 더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격차를 늘리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우리 사회에서는 진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